자, 그러면 먼저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도 먹을 걸 안 주니까 네. 저한테 준 건 열심히 먹고 있잖아요. 아, 그래요? 또 간장게장도 막 혼자 드시고. 뭐. 맛있게 드시라고. 네. 입 정리는 다 되셨어요? 네, 다 됐습니다. 네. 어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면요. 다우존스는 10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0.04%. 거의 뭐 가까스로 상승 네. 뭐 했는데 뭐 강보합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은 0.1% 하락했고 S&P 500은 0.09% 하락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크게 하락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여진으로 좀 며칠 가는데 네. 여기는 생각보다는 장 초반에 보시면 강해요. 어제 많이 빠졌으니까 이거 좀 초반에는 시작을 했는데 사실 첫 번째 뉴스로 이제 FOMC 얘기를 좀 드릴 건데 네. 분위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 파월 의장의 반응이 말은 차분한데 내용이 되게 짜증스러운 내용이 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얘기를 첫 번째 소식으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나라 환율이 1,450원 위로 갔다가 뭐 마감은 1,450원 아래로 내려오긴 했는데 뭐 보통 그 시장에서 요즘에 1,500원 얘기 좀 나오는 거 좀 들으셨죠? 네. 근데 그 얘기를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게 일종의 시장의 컨센서스 같은 건데 정부를 포함해서 1,500원까지 갈 것 같다라는 얘기는 1,500원을 마지노선으로 본다라는 얘기랑도 같은 얘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 거기 넘어가면 가만 안 둬? 네. 라는 것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을 때 그 시장에서는 한 1,5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게 되는 거랍니다. 근데 그게 원래 1,450원이었잖아요. 네. 1,450원이 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1,450원이 지금 뚫려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1,450원이 뚫린 걸 보고서 이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데 요즘에 정치 뉴스가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 뉴스 보면은 이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지금 뭐 환율이 뭐 위기고 이런 얘기하는데 물론 뭐 영향이 없진 않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엄청 강하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약한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뭔가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면은 헷갈리는 게 있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과도한 위기론이 거의 뭐 패망론, 나라 망했다 뭐 이런 것까지 흘러가면서 네. 그 투자 심리를 더 악화시키는 경향들이 좀 느껴져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지수는 더 빠지게 되고 뭐 필요 이상으로 더 빠지게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약한 것은 대표적으로 미국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그 연준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내년에 물가가 더 오를 것 같아. 우리가 전망했던 것보다 더 오를 것 같아. 그리고 더 뒤에까지 갈 것 같아. 네. 뭐 이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뭐 물가가 오른다라는 거는 미국 경제가 강하다는 얘기고 미국 경제가 강하다는 얘기,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금리 인하를 못할 거라는 얘기고 네. 그러면 달러는 더 강할 거라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화는 더 약해지는 경향을 좀 보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거는 어제 그 FOMC 쪽에서도 굉장히 강한 어조의 내용, 그러니까 어조는 강하지 않았는데 네. 내용은 좀 강한 게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내년도 전망, 그러니까 내년도의 정치적 그 전망을 어떻게 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적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그러면은 옛날엔 말이죠 맨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 내년 전망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내년도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것에 대한 거요. 그러면은 또 아이고 예전엔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의도가 보이게끔 파월 의장이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물가 상승률의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점도표 뭐 이런 부분들도 이게 보통은 연준에서 그 시장에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만장일치를 주로 채택을 합니다. 네. 근데 어제는 그냥 거의 파월 의장이 그냥 주도해서 했다라는 게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 버렸거든요. 위원들의 의견은 다른데 파월 예. 의장이 그래도 인하는 해야 돼.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의견 통합이 안 됐다라는 거를 너무나 명시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뭐 연준 위원들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뭐 반영한 사람도 있고 뭐 안 한 사람도 있고 뭐 안 밝힌 사람도 있고 뭐 네.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에 대해서 FOMC가 굉장히 자신 없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를 뭐 내년에 뭐 B컷 할 거라고 뭐 한 100bp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한 50bp밖에 못 하게 될 거다라는 거는 기정사실화가 된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또 어제 저것도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미국 시간으로 나온 얘기가 GDP 증가율 3분기 거 나왔는데 네. 원래 2.8이었습니다. 잠정치가. 근데 다시 계산을 해보니 3.1이더라. 아, 너무 잘 나. 그러니까 안 그래도 2.8도 뭐 괜찮게 나왔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 재집계를 해보니까 3.1이더라. 그러니까 경기도 매우 좋은 거고요. 그럼 여기서 그럼 뭐가 0.3%포인트를 올렸냐 네. 그랬더니 수출과 개인 소비 성향이 상향된 게 확정치 상향 조정에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수출이요? 예. 미국에서 뭘 수출을 하죠? 뭐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제가 네네. 챙겨보진 않았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지금 약한 게 뭡니까? 수출이요. 수출과 내수죠. 내수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강한 게 뭡니까? 수출과 내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 그 제가 아까 전에 그럼 그렇다고 해서 뭐 한국이 안 좋다라고 뭐 안 좋은 건 안 좋은 건데 뭘 자꾸 이렇게 괜찮은 척 하냐라고 네. 얘기를 하는 부분이 뭐가 걱정이 되냐면은 여기서 환율이 높은 수준으로 돼 있는 게 어쩌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반영을 안 하고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네. 이거를 이게 뭐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환율을 무작정 끌어내리려고 하면은 거기에 외환보유고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자산들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뭔가를 보여주려고 야 환율을 내가 좀 내려가지고 경제가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를 강제로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래 봐야 우리의 환율이 글로벌하게 봤을 때 달러 강세를 못 따라가고 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끌려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 환율이. 근데 그 부분들을 어느 선에서 컨트롤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진짜 전문적이고 경제적인 판단을 내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네.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럼 어떤 상황인가 봤더니 어제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과 향후 전망이라고 잠재 성장률 수치를 3년 만에 내놨습니다. 네. 근데 내년 되면은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1%대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뭐 적정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성장률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성장률이라는 게 지금 이제 1%대로 간다는 거고 거기에 뭐 정부 재정 지출 여력이나 이런 게 좀 약해진다 그러면은 잠재 성장률만큼도 못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럼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낮은 나라와 정유 성장률이 저렇게 높은 나라가 있을 때 상대 환율은 더 약해질 수 있는 네.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은행이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거 중에 잠재 성장률이 왜 하락하냐라 그랬더니 인구 구조의 변화로 노동 투입이 줄어들고 이거는 절대 인구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네. 노동 시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노동 시간을 우리가 예전처럼 막 엄청나게 오래 일하는 그런 국가는 아니잖아요. 네. 그게 있고 경제 성숙기로 진입하면서 자본 투자가 둔화된 것도 주요 요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막 쏟아붓던 그런 자본 투하가 성숙기로 접어들게 되면은 뭐 유지보수라든지 이렇게 되니까 자본 투하가 좀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성장률이 좀 줄었다는 건데 반대로 미국은 어떻습니까? 노동 투입은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와가지고 다 일한다고 하고 있고 네. 자본 투하는 뭐 AI 한다 그래가지고 막 수천조씩 쏟아붓고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차이인 겁니다. 그럼 이거를 반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는데 진짜 한국은행도 이런 얘기를 참 고급스러운 언어로 하고 있겠지만 되게 하기 싫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되게 불편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이게 네. 이제 노동의 유연성부터 해가지고 이거 뭐 한 건 한 건이 다 국민적 갈등 사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고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혁신 기업을 육성한다. 이거 되게 뻔한 얘기 같지만 이거 하나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해 준다 그러면은 뭐 대기업 규제 완화해 주자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갈등 없이 아니 이 갈등을 어떻게 잘 끌고서
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우리나라에 잘 확립되어 있는가라는 네.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이거 하면 또 여성 일자리 뭐 한다 그래가지고 남녀 갈등 또 유발될 거고 수도권 집중 완화로 지방 노동시장에 적절한 노동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혁신도 필요하다. 그럼 또 지역 균형 발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이거 가지고 또 한참 네. 논쟁을 할 거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좀 처해 있는 환경이다. 그래서 지금의 환율은 이제 일단 FOMC의 영향이 가장 컸고 네. 그리고 FOMC의 영향과 더불어서 이 구조적인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거를 단기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그러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도 한번. 점점 코멘트가 없어지시는 것 같아요. 예, 제 멘트가 뭐 필요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 뭐 또 댓글 반응 안 좋으면 보통 코멘트 잘 안 하시더라고요. 너나 욕 먹어라. 두 번째 너 뉴스로 약과도 아까 먹었으니까 욕도 같이 먹어라. 그래서 네. 네, 두 번째 뉴스는 통상임금 뉴스입니다. 네. 아, 이 통상임금 뉴스는 이거 내용이 좀 어려워요. 어렵은데 의외로 관심 없는 분들도 되게 많고 네. 되게 관심 많은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프로님은 통상임금 관심 없으시죠? 통상임금이요? 예. 전- 통상임금 받아보신 적 없잖아요. 통상임금이요? 예. 주는 분. 보통 통상 저는 임금을 주는 편 받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통상임금이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사무직에서도 좀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이런 부분에 노조가 되게 강하지 않다거나 이런 데서는 잘 체감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통상임금 이슈가 뭐 그렇게까지 뭐 중요한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역에 있는 수많은 제조업체들을 비롯해서 이게 그 노조를 가지고 단체 협상을 하는 직장에서는 이 통상임금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좀 미칩니다. 네. 근데 저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통상임금이라고 해서 정프로님하고 저하고 계약을 하는데 뭐 저희가 이제 뭐 월급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상여금을 3달에 한 번씩 줄게. 그러면은 제 거에 뭐 퇴직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휴가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주일 근로수당이면은 하루에 뭐 1.5배를 주면은 네. 뭐를 기준으로 1.5배를 줄 거냐. 그럼 뭐 월급에다 1.5배를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3개월에 한 번씩 주는 상여금도 거기다 포함을 시켜라. 이게 통상임금이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야, 네가 뭐, 한 15일 정도 일하면은 거기에다가 뭐 보너스 얼마 더 줄게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면 이게 누적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몇 년치 안 줬던 거를 한 번에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그래요. 있어요. 근데 사실 둘이 협상할 때는 아니 뭐 원래 3개월에 한 번 얼마 주기로 했고 뭐 이건 얼마 주기로 했고 그래서 이거 포함해서 대충 얼마인지 서로 아니까 계약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법원이 그걸 뒤집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계약이 잘못됐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 네. 당사자 간의 계약이 예. 예. 근데 사실 법원의 판단이 맞아요. 법원이 판단이 맞는데 양 당사자는 그걸 인지하고 계약을 했지만 뭐 받는 입장에서는 네. 뭐 법원이 잘못했다니까 주세요 하는 거고 야 너 나랑 얘기할 때 그 정도 받아가는 거 알고 얘기했잖아.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 내용이 조금 더 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그 여러 가지 조건 중에 고정성이라는 요건이 있었는데 고정성이라는 건 고정적으로 주는 네. 그런 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라는 거였는데 이번에 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거는 그 재직자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정기 상여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하면 상여금을 줄게라고 네. 하면은 이건 어느 정도 일하면이라는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네. 3년이라면 100만 원 더 줄게. 그러니까 뭐 한 달에 15일 이상 일하면 뭐 이런 식의 조건이 붙으면 이거는 통상적인 임금이 아니라 조건부 임금이다. 네. 그래갖고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 됐었거든요. 아, 그런 게 있어요. 예, 근데 그게 됐는데 이거를 경영계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번 판결로 추정한 추가 비용이 네. 한 6조 7천억 원 정도 된다. 아.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니까. 네. 되게 큰 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전에 있었던 통상임금 소송에 비하면은 사이즈가 크진 않은 정도인데도 6조 7천억 원. 아, 이게 작은 거예요? 예. 어. 그래서 이게 그 전에 2013년에 판단했던 부분 중에 고정성 요건을 11년 만에 완전히 폐기를 하게 된
11년 만에 폐기를 하게 된 거고요. 이게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활용했던 거는 원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었는데 네. 정기적으로 주고 일률적으로 주고 고정적으로 주는 거를 통상임금이라고 한다라고 네. 했는데 이 중에 고정적으로 주지 않아도 그거는 뭐 통상임금에 포함을 한다라는 걸로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뭐 일종의 꼼수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급여를 줄 때 그 기업에서 줄 때도 이게 뭐 계속 고정적으로 주려 그러면 부담스러우니까.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해고가 잘 안 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것저것 붙여서 많이 줍니다. 맞아요. 딱 요걸 그냥만 주는 게 아니라 뭐 밥값도 주고 떡값도 주고 뭐 네. 도서비도 주고 뭐 이래저래 그냥 원래 그냥 줘야 되는 건데 이걸 이것저것 막 붙여요. 그리고서 이제 경기가 좀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사람을 자를 수가 없으니까 걔네들 그런 것들 좀 빼낸다거나 네. 이런 방식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또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기본급이 뭐 100만 원인데 실제 통장에 찍히는 돈은 200만 원이야. 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노동자 입장에서도 뭐 그냥 뭐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은 그냥 받는 게 좋잖아요. 네. 그러면서 받다 보니까 이 대법원에서는 야 그런 게 어딨냐 그냥 통상적으로 받는 임금은 통상 임금이지 그거를 명목을 뭐 이걸 붙이고 저걸 붙여가지고 뭐는 뭐 1.5배에서 빼고 뭐는 1.5배에서 붙이고 뭐는 퇴직금에 붙이고 이런 게 맞지 않다라는 판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럼 이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노사 간의 협상을 통해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건데 이런 판결이 나고 나면 이제 주도권은 노조가 좀 더 강해지게 되는 네.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노조에서도 상호 간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얼마 줄지 얼마 받을지를 대충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걸 뒤집어서 딴 애가 법원에서 더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더 내서 놓으세요. 라는 노조가 이게 정당해 보이진 않거든요. 네. 근데 그렇긴 하지만 법은 노조의 입장이 정당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라고 한다면은 좀 이렇게 기업에서도 그 잔머리 굴리지 말고 그 조삼모사 하듯이 뭐 여기서 주고 저기서 빼고 뭐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네. 좀 줄고 그냥 주고 받을 거 받고 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더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까 한국은행이 얘기했던 그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나 노동시장의 양극화 같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이런 제도에 다 얽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통상임금에다가 그럼 뭐 밥값 주고 떡값 주고 도서비 주고 뭐 이런 직장 네. 그리고 노조가 나서서 소송 걸어가지고 통상임금까지 다 받아내는 그런 직장 네. 거기는 보면은 직장도 안정적이고 그렇죠. 월급도 더 많이 받고 네. 더 편하고 노조의 보호도 많이 받고 통상임금 소송 이기면 거기 퇴직금에 거기 뭐 휴일 근로수당에 이런 거 다 챙겨받을 수 있는 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렇지 못한 직장하고의 괴리. 격차는 네. 더 커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러면 또 거기 있는 분들은 안 나가려고 할 거고. 예, 그럼 또 거기 고용의 유연성은 또 안 생길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통상임금 소송은 대법원 판결이 너무나 잘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한번 잘 읽어보시면 아 나의 임금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네. 회사에서 보통 주는 대로 이렇게 받으니까 맞아요. 이거를 잘 모르고 거기다 뭐 도서비도 주고 밥값도 주고 그러면은 그냥 뭐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한번 읽어볼 만한 네. 판결문인 것 같은데 관련 소송이 좀 많이 이어지겠네요 앞으로. 이제 협상을 하겠죠. 네. 근데 협상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노조가 좀 유리한 상황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상화가 돼야 되는 건데 그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아까 뭐 중소기업, 네. 대기업의 뭐 격차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얽혀서 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이슈일 것 같습니다. 딴 생각이긴 한데 이런 문제가 그나마 경기가 좋을 때 기업들이 만약에 돈을 잘 벌고 있을 때 생기게 된다면 기업들 입장에서도 그래 좀 이거를 통상임금으로 우리가 치자 이거 항목 다 없애고 할 수 있을 텐데 하필이면 이렇게 어려울 때 이게 또 문제가 나오는 거는 그냥 공교로운 거겠죠? 근데 뭐 어렵다고 조삼모사하고 쉽다고 조삼모사 안 하고 뭐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그냥 항목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예, 그리고 이번 거의 고정성 요건은 제가 아까 본 내용으로는 이전 거를 소급하진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2013년 판결에는 이전 거 소급했었거든요. 아 예, 그래서 네. 이거는
대법원의 새 기준은 이날 이후 통상임금 산정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가보겠습니다. 아, 예, 뜨거운 감자죠. 상법 개정 토론회 어제 민주당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아, 어제 했어요. 예, 예. 이게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그러니까 회사로 돼 있는데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원래 90분 하기로 했는데 100분 넘게 좀 진행이 됐고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그 좌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재계 쪽에서는 상법 개정을 하게 되면 주주들의 배임죄 고소 고발이 남발돼 기업의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외국계 헤지펀드가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좀 우려를 했고요. 주주들은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 의무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라고 해서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막 번갈아 가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 이영희 SK 수펙스 뭐 사장은 상법 개정으로 지배 구조가 변화하면 장기적으로 성장력이 약화하고 내부 의사결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밸류업은 기술력, 글로벌 경쟁력 등 기업 본원적 경쟁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밸류업 해가지고 좀 주가 올리려고 상법 개정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뭐 이사회가 뭐 투명하고 제도적으로 괜찮고 그러면 주가가 오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영희 사장이 어제 얘기했던 것 중에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똑같은 거버넌스에 대한 정책을 갖고 있는 SK 그룹 안에서도 SK 이노가 있고 SK 하이닉스가 있는데 하이닉스는 주가가 되게 좋고 이노는 별로 안 좋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이사회에 대한 정책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달라지는 거는 그 기업이 얼마나 경영을 잘하는지에 있는 거지. 이게 그런 것들은 오히려 상법 개정을 통해서 그 경영에 대한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게 오히려 밸류를 안 좋게 만들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얘기는 엘리엇한테 공격을 받았을 때 자기네들한테 뭐 공격 들어온 배당 아니면 5조 이렇게 배당하라 그랬다. 뭐 그러면은 그거 R&D하고 뭐 사람 인건비 뭐 직원들 월급 주고 해야 되는 그런 돈을 막 5주씩 배당하라 그러면은 그런 공격들을 계속 받았을 때 이게 주주가 요구하는 거라 주주가 요구하는 거 들어줘야 되고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갖게 되면은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그럼 기업 경영이 되겠냐 요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게 뭐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현중 심팩 CFO 같은 경우도 주주를 위한 단기 주가 상승과 회사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경영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상법 개정의 얘기가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가 좋은 건 주주한테도 좋은 거고 주주한테 좋은 건 회사한테도 좋은 겁니다. 거기서 뭐 단기적으로 배당해달라는 사람들이 있죠. 있는데 올해 초였나요? 고려현하고 영풍하고 싸운다 그래가지고 장영진 고문이 배당 많이 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장영진 고문은 영풍의 고려현의 최대 주주입니다. 근데 나머지 사람들이 다 경영진 편 들어가지고 야 배당 그렇게 많이 받아가는 건 지금 경영의 효율성에 맞지 않아. 지금 이사회가 안 된 안건으로 해. 이런 식으로 해서 부결시켰어요. 그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때 5조 달라고 엘리엇이 얘기했을 때 엘리엇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야, 현대차 지금 R&D하고 뭐 해야 되는데 뭐 그거 지금 배당을 5조를 빼먹어 이거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다 현대차 편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경영진이 우려한다라고 어제 토론에서 얘기했던 것의 상당수는 아니 전부는 이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못하는지를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거 백그라운드 스토리입니다. 기업에서 나오신 분들인데 이 상법 개정이 타겟을 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불리는 오너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오너의 어떤 사익을 위해서 이사회가 거기에 맞는 의사결정을 해주는 거를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한테 좋은 거는 상관없다니까요.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들 다 맞고 그분들 우려하시는 부분 다 공감해요. 근데 상법 개정이 타겟을 하고 있는 거는 그게 아니고 진짜 회사가 작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오너에게 몰아주는 거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기업의 논리가 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간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요. 또 반대로 이쪽에 찬성하시는 분들 의견도 좀 이상했어요.
그래요? 막 주주의 의견을 이렇게 뭐 되게 많은 걸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의사 결정을 할 때 네. 이게 주주의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건 다 같이 동의하는 네. 거니까 이걸 통해서 뭔가 대단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삼법 개정의 내용은 네. 굉장히 상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측면이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을 다이렉틀리하게 뭘 하게 만드는 조항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뭐 그 사람들이 개과천선하고 착해져가지고 우리 주주들에게 뭘 이렇게 많이 해줄 거라고 기대하시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데 명백하게 대주주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 케이스를 잡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없습니까 거의? 예전에 에버랜드 사태 같은 게 좀 있긴 있었고 네. 이게 물적 분할 문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LG 엔솔의 물적 분할 문제도 야 물적 분할해가지고 주가가 폭락했잖아. 주주에게 피해를 끼쳤잖아. 네. 그러니까 너는 주주의 의무를 충실하지 않았어. 이렇게 적용이 안 돼요. 이거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간 1분밖에 없는데 아 그래요? 안 돼요? 네. 다음번에 나중에 제가 앞권에서 한번 상세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어쨌든 윤태준 액트 연구소장님이 성명을 되게 잘해주시긴 했는데 소액주주와 지배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다. 네. 소송을 거는 거는 뭐 주주 마음이겠지만 이게 이길 가능성도 높지 않을 뿐더러 그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다니까요. 지배주주가 지만 먹으려 그러는 게 아니라면 네네. 다르지 그럼요. 않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기업에서 프레임을 좀 이상하게 가져간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 그리고 저는 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보고 계신 분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이 얘기는 한번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네.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주주의 자구의 얘기, 자구 글자. 네. 주주와 회사의 비례적 이익에 충실하다. 이렇게 쓰면 네.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법조문에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의무의 충돌이 생겨서 네. 재판 과정에서 아 그거 회사를 위해서 그랬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회사와 주주니까. 회사와 주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해석하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오히려 기업한테 유리하다. 가면 껌껌이 그런 식으로 반론할 거다. 네. 이건 두 가지 의무가 있었는데 이 의무를 내가 충실하게 하느라 그랬어요. 라고 하면 빠져나갈 거다. 그래서 여기에 그 여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박균택 의원 안 중에 노력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조항이 있는 자꾸인데 이걸 한쪽에서는 노력은 법적 효력이 없다. 네. 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노력이라는 조항이 있다는 건 이거 어차피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상충 문제는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굉장히 명백한 사건일 경우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진짜 누가 봐도 이건 노력도 안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일이기 때문에 네. 그건 차라리 노력이 들어가는 게 나중에 진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처벌 조항할 수 있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지금 자본시장법으로 해결하겠다 그러는데 저는 자본시장법의 해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요 상법 개정 관련해서는 정말 오래전부터 예. 이 목소리를 아무도 안 낼 때부터 내왔던 데가 이제 우리 이남우 교수님이 계셨던 지금도 계신가요? 네, 거버넌스 포럼 회장으로 거버넌스 포럼. 계십니다. 네. 거기가 정말 오래전부터 목소리를 좀 내왔잖아요. 네. 예. 그런 분들의 노력을 우리가 좀 인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목소리를 내오셔서 저희도 이제 한 1, 2년 전부터 계속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 노력이 결국 이런 이제 공론화 거치고 또 토론 이어지고 이제 법안 발의까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거버넌스 포럼이라든지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 같은 거에 건전성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계속하는 노력을 우리도 좀 열심히 응원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네. 좀 합니다. 사실 3프로TV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그 얘기 했었습니다. 그리고 LG엔솔의 물적 분할에 대해서 제일 먼저 비판을 했던 데도 3프로TV였습니다. 네. 네. 그러나 뭐 그런 것도 생색내고 이런 거는 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언젠간 알아주시겠죠.
안 알아주시더라고. 그렇죠. 예, 안 알아주더라고. 예. 몇 년 됐는데. 아유 진짜 그때 카카오 물적 분할 비판했다가 카카오 주가 오르는데 왜 네 헛소리 하냐고 욕 먹은 거 생각하면 진짜. 예, 빨리 가겠습니다. 예. 네, 그래요. 그러나 이렇게 또 오해도 받고 욕도 먹고 이런 게 다 우리의 또 의무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잘못된 오해라도 우리는 그 비난이라도 받는 게 맞습니다. 저에겐 좋은 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욕도 먹고 약도 한번 먹어볼래요? 좋습니다. 약과 한번 먹어봅시다. 약과 한번 먹을까요? 약과 한번 먹어봅시다. 네, 요 귀빈정 약과. 참 제가 약과는 우리 어릴 때부터 참 좋아했잖아요. 예, 근데 이 약과가 나는 광고 여기 들어가 보니까 네. 자꾸 겉은 바삭 속은 촉촉이라는데 속은 꾸덕 겉은 바삭하진 않잖아 이게. 약과가 바삭해요? 약간 바삭한 건 아니지. 바삭한데? 뭘 바삭해? 이게 바삭해? 살짝 바삭한데요? 그래? 나 이거 바삭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걸 바삭이라고 그러나? 나 그냥 꾸덕해. 맛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댁에 가서 제사 맞죠. 지내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약과 먹었어요. 약과 먹으려고. 약과 먹으려고. 대신 요거 약과는 설탕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화학 첨가물 안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설탕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요거 설탕이 안 들어가고 그 호박, 단호박으로 단맛을 냈기 때문에 다른 약과보다는 좀 덜 달아. 나는 그게 참 마음에 듭니다. 너무 단 거 먹으면 이렇게 나중에 속이 맞아요. 좀 나이 들면 이렇게 좀 편하진 않거든요. 입도 예. 시큼시큼하고. 근데 얘는 그렇게 달지 않아요. 너무 좋아. 근데 이게 약과가 음. 개별적으로 사 먹기에는 조금 비싸긴 해요. 그래서 음. 평소에 잘 못 사 먹기도 해요. 네. 근데 제사 때나 됐을 때 그때 이제 큰 돈 쓰잖아요. 이게 상 차린다고. 네. 근데 이거는 가격이 한 개당 한 550원 꼴. 싼데요? 저 편의점에서 도너츠 사면은 1,400원 받는데. 아유, 안 돼. 약과 근데 도넛을 왜 먹죠? 한국 사람 아니에요? 배고파서 먹어요. 아침 좀. 약과 드세요, 약과. 네, 귀빈정 약과. 귀빈정 약과. 네, 요거 20개 들이가 뭐 11,000원이니까 굉장히 저희가 또 잘 갖고 왔습니다. 요거 뭐 아침에 식사 대용으로 드셔도 좋고. 네. 네, 그리고 또 커피나 아니면 저 무슨 차랑 같이 먹으면 뭐 최고죠. 요즘 뭐 무슨 피낭시에니 뭐야 이렇게 뭐 무슨 저 에그타르트 이런 거 자꾸 드시는데 네. 여러분 어디 사람이요? 포르투갈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이야? 약과가 있는데 그 좋은 디저트가 있는데 굳이 그런 걸 먹습니까? 약과로 여러분 속도 와. 약간 든든하게. 정답이네요. 아름다운 시절님께서 붕어빵보다 싸네. 요즘 붕어빵 어디서 500원에 팔아요? 진짜 정답이네요. 자, 약과. 하여튼 국산 단호박 그리고 국산 쌀가루 뭐 이런 네. 걸로만 만든 궁중 국산 단호박 약과. 많이들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링크, 하루입니다. 네, 링크 올라와 있으니까요. 자, 오늘 하루니까 네. 여러분들 지금 딱 그 댓글창 가보시면은 링크 있습니다. 거기 네. 가서 주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권순 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고 약간 진짜 맛있네. 네, 맛있네. 네, 진짜 맛있네요. 맛있네요. 네. 안 달아. 두 개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권 팀장님 내일 모레 잘 쉬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